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것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 보러 다니고 네네.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 어떤 학부모는 뭐냐면 아까 그 장면에서 뭘 느꼈어?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몰라. 이게 내가 쉬러 온 거고 즐기러 온 건데. 맞아요. 그 학부모님들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책을 냈으니까 과학만 얘가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탈이다. 그래서 작문하는 거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기를 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제가 항상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돼요. 생존에? 네, 일기는 생존에.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들의 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기 겪고 이렇게 막 중2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괴로웠던 일들을 일기에다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청소년기에 쓴 일기들은 거의 데스노트 수준의 데스노트예요. 아 근데 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도 그런 것 있어. 같아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개되어 있는 일기 말고 자기만 보는 다른 종류의 일기가 있어야 됐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무언가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없이는 일기를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감각과 무기력은 단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기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사실 일기에는 나는 미래는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쓰고는 쓰고 있지만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럼요. 자기가 미래에 읽을 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굉장히 객관화돼요. 그럼요. 사실 내 이야기지만 이게 제3자 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앞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말 객관적이고 제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할 때에도 글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감정은요 동물일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사실 언어 이전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우악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연기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문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문법은 법칙이. 로고스의 세계고 논리의 세계거든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정말 격렬한 감정도 쓰는 동안에 문법을 지켜서 하다 보면요 그렇죠. 조금 정제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 어쨌든 셰클턴의 리더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었는데 리더의 덕목 2023년 버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셰클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몇 년 어려울 것 같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불황이 올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목표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견디자. 한 몇 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노래 리더. 앨범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정체기를 견디는 게 해주는 리더십.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셰클턴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앉아서 랩을 쓰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지금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뭐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한테 셰클턴식의 리더가 돼주는 거 너무 중요한 야, 시기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시네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인자입니다. 네. 다양한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뭐 사실 좋은 리더란 셰클턴 책을 처음 읽을 때 나와요. 그들은 그 부빙에 갇혔다.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들의 행운은 유일한 행운이죠. 셰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건 정말 운명이 정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원 살려서 돌아간다. 그거 지켰잖아요. 낭만 있다 진짜. 멋있다. 멋지다. 최고의 행운 셰클턴. 네. 네. 근데 너무 멋있다. 네. 최고의 영웅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네. 것이다. 네네. 그들에게 행운인 것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게 원래 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거. 우리나라 이게 죽음의 수용소를 누가 번역했을까요? 오늘은 저 교수님도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왜 좀 지치세요? 네, 좀 피곤한데. 그죠.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알잖아. 낯빛만 봐도. 아니, 원래 시간 지나면 피곤해지지 않나요, 다들? 평소와는 달리 조금 나 더 피곤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요. 나만 알 수 있어. 나만 알 수 있어. 진정한 리더니까 아실 거야. 세심하게. 자 드디어 우리 이호 교수님이 손가락을 펴실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 법의학자가 겪은 기적 같은 일은 사실 뭐가 있을지 가장 궁금했던 것 진짜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의미를 찾는 인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실은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한테는 안 알려져 있었어요. 나도 안 알려져. 아, 여기까지는 전파가 안 된 모양이에요. 잠시 후에 전파될 겁니다.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오. 자기의 체험 수기를 쭉 일기 형식으로 써요.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써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고 실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달력이 있었던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신과 의사시구나. 이게 이 사람은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의미치료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아무것도 못할 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그 의미를 줬을 때 이들은 생존하더라는 거죠. 이분은 1942년도에 강제수용소로 추방을 당하는데 3년 동안 4군데를 옮겨요. 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딱 보인대요. 담배가 아주 소중하거든요. 네. 담배가 스프하고 바꿔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 곧 자살할 사람이에요. 스프를 안 먹는 거죠. 예, 스프도 안 먹고 있는 담배 펴버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싼 똥 위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면 죽더라는 거죠. 다 포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꿈에 음성을 들리는데 너 나한테 물어본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때가 3월 30일, 45년. 그러니까 3월 30일 기다려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는 29일까지. 갑자기 29일부터 이 사람 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발진 디프스가 각화되죠. 결국 30일 날 결국 사망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보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낙관적 희망. 나는 언제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때가 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면서. 정신력이 무너지는 순간 육체적 질병은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못 나갈 수도 있고 전쟁이 안 끝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신뢰 같은 희망을. 깨알같이 씁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뭐 이런 소설 이런 데에서 보면은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수용소나 감옥이나 이런 데 안에서 그 주인공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소소한 목적이나 뭔가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확실히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십몇 년을 그 의미치료라는 학회도 만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를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그전에도 준비를 해봤었지만 진짜로 내가 들어가 생활해본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항상 냅니다. 다 기억하고 나온 거군요. 예. 하나하나 다.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And if there is a meaning to fulfill, if he's aware, if he becomes cognizant of such a meaning, he's ready to undergo tension, stress, and so forth without any harm being done to his health.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 치료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뭐랄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아마 나이대 동나이대 친구들일 것 같은데 삶에 꼭 의미가 뭐 있어야 있어야 되나? 뭐 너무 과다한 의미를 스스로 부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미 치료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뭔가 베스트셀러를 남기겠어 이런 의미 치료는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가 갖는 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지극히 나만의 의미. 그 남준 씨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얘가 되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잖아요. 너 삶의 의미가 있어 없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꿈을 찾았어 아니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이걸 거죠. 굉장히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프랭크 박사가 아주 그런 걸 지적을 해요. 네네. 모든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 신경증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한테 의미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미를 거죠. 네, 상실한 분들. 저는 아까 그 남준 씨가 한 얘기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젊은이들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어떤 심리학적 기법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기주도라던가 자기주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또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걸 안 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여러 접근법을 써요. 너도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공부가 싫을 수는 있어. 하지만 너도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애가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잖아. 그건 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어때? 공부 다 하면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나쁜 게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그렇죠. 나 잘 되려고 그런 거니? 그래, 너 좋자고 하는 거라. 나를 어떻게 안다고.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이 많고 그거를 말했을 때 이것도 나한테 의도가 공부시키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호 교수님의 직업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삶의 의미를 근데 적용하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눈에 보여 이제. 유족분들. 네. 가족들이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돌연한 사망들이고 어떤 때는 이분이 원치 않는 타인이 개입됐다는 강력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더라고요.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를 직접 신체를 진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기적을 하면서 이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기적처럼 생존하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과정에서도 그래? 삶이 나한테 이렇게 던졌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난 얘기할 거야. 그 대답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예.
오늘 주제를 듣고 또 어떠셨는지 처음 이 기적을 만든 인간이라는 주제를 듣고. 네,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저의 직업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사건이죠. 달에 사람 보냈다가 무사히 돌려보내기. 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우주 탐사에서 그런 종류의 기적들은 전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새로운 기술과 도전을 했던 사람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고요. 인물들 이제 복수구나. 일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요? 네, 가족의 이야기예요. 로블링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는 1860년대 정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뉴욕인데요. 당시에는 자동차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고요. 다 마차를 주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뉴욕의 맨하탄이랑 브루클린이랑 사이에 강 이름이 이스트 강인데 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 가려면 배를 꼭 타야만 하는 거예요. 배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커요. 너무 넓은 강, 거의 한 폭이 한 1km 정도 되는 거의 큰 바다의 강이고요. 면에 있는 네, 곳이니까. 거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물살도 엄청 셌대요. 이 로블링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겨울에 그 강을 건넌 배를 탔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갇힌 거예요. 잠시 배가 나가지 못하고 강이 얼어붙으니까 거기 갇히는 사건을 한번 겪고서 이거 안 되겠다.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여기다가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요? 네, 가족이네요. 뭐 현 건설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중공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아버지 로블링이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특허 같은 걸 아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유명한 다리를 짓는 건설업자였어요.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당시 아마 시장도 설득하고 돈도 또 펀딩도 끌어모으고 예, 좀 물밑 작업을 몇 년 동안 해서 결국에 이 사업 계약을 따내요. 네. 브루클린이라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게 1869년에 시작된 일이고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맨날 그 나오는 다리잖아요. 스파이더맨에도 나오고 네. 괴수 영화에도 나오고 뉴욕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브루클린 다리는 현수교라는 방식이거든요. 현수교 다리인데 뭐냐면 이렇게 상판을 다리가 여러 개가 받치는 게 아니고 이 상판을 강선에다가 묶어서 달아놓는 방식이에요. 아, 네. 근데 이 현수가 그 뭐예요? 매달린다는 거죠. 현수선. 아 줄에 매달리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줄이 달려 있어요. 전부 다. 아하. 그래서 이 모양이 현수라서 현수교구나. 네네네. 현수교의 현수선이 아주 아름다운 네. 도형이에요. 사실은. 제가 공식도 쓸 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 그래요? 공식 좀 알아보죠. 공식을 또 현수교 공식. 현수교 공식. 그러니까 현수교는 2 x승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단순한 아, 건데. 아름답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게 중력장 하에 놓인 네. 줄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형태가 현수선이에요. 풀 수 있어요. 사실 요 원리를 이제 알게 되면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우디, 아 가우디. 스페인의 가우디. 스페인의 가우디가 만든 그 작품들이 현수선을 이렇게 뒤집은 형태거든요. 네. 아 그래요? 사그라다 파밀리아.